발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영일 교수님께서 정밀의학 기반의 코비드-19 환자의 중증도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영일 교수님은 2014년부터 우리 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코비드-19하고는 당장 큰 관련은 없는 주니어 스텝인데 아마 정보화실 정밀의료센터 일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자료를 공부해 보고 그걸 이제 정리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이제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비드 환자 진료 뭐 일선과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는 곳에 있기는 하지만 최근 나온 자료들을 기반으로 얼마나 이제 김남준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중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저희 병원만의 일은 아닐 것 같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꼭 서울대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분은 서울대병원이 아닌 곳에서 또 잘 진료를 받으셔서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지금의 이제 팬데믹 리스크를 잘 대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객관적인 여러 자료들 바탕으로 간단히 보고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코비드-19 인펙션이 됐을 때 무증상 감염자들이 셀프 리미팅을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낫고 있는 그룹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환자들 중에 일부는 뭐 셀프 리미팅 하지만 심텀은 있는 프로그레션을 했다가 나을 수 있고 혹은 이제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 꼭 필요한 그룹 ICU 케어를 필요로 하는 이제 크리티컬한 그룹 뭐 아마 이런 방식으로 환자들의 시퀀스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뭐 이런 그룹에 대해서는 트랜스미션 리덕션하고 프로그레션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가 중요한 의료의 과제가 될 것이고 이미 이제 입원이 필요로 하는 어떤 수준의 메디컬 리소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환자분에 있어서는 리커버리를 시키는 아까 뭐 보존적 치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치료 영역이 중요하겠지만 또 다양한 의료기관들 사이에는 메디컬 소스의 알로케이션을 얼마나 옵티마이징 할 수 있느냐는 이슈가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비율대로 한국의 데이터도 있지만 이제 크리티컬한 케이스가 대략 한 5%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꼭 입원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심텀이 있으면 총 합쳐서 20% 내외가 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만약에 미리 선별할 수 있다면 혹은 어디선가 모니터를 하다가 기관을 옮겨야 되는 것을 일찍 알 수 있다면 아마 효율적으로 자원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모탈리티 리스크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있었는지 최근에 란셋, NEJM, 네이처 메디신 정도의 이제 유수의 저널만을 대상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뭐 아마 개별적으로도 궁금하셨던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지만 논문에서 실제로 다 들여다볼 시간은 없으셔서 궁금하신 내용일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뭐 카디악 디지즈가 있는 기저질환의 경우는 명확히 여러 뭐 다별량 분석에서도 리스크가 확실한 것으로 나오고 아주 일관되진 않지만 그래도 COPD를 포함한 풀모너리 디지즈의 경우는 해저드 레이쇼는 상당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다이아베티스는 의외로 좀 컨트로버시가 있는 페이퍼들도 있고 리스크 자체가 해저드 레이쇼 자체가 매우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에 뭐 저희 병원은 인터루킨 6를 재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레버러터리 파라미터 중에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코어귤레이션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좀 프리딕티브한 모습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뉴욕 팬데믹에 대한 란셋의 보고가 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한에서의 스토리를 란셋에 역시 중국 연구자들이 보고한 것인데 나이와 더불어서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가 여기서는 이제 멀티베리에서도 유의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ICU 세팅에서 사용하는 소파 스코어가 모탈리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레지스트리 아까 뭐 레지스트리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 레지스트리는 상당히 아시아하고 여러
유럽 국가들의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NEJM에 최근에 이제 역시 리스크에 대한 어널리시스가 나왔고, 이 당시에 상당히 궁금했던 일반인들이 궁금해하고 했던 점은 이제 혈압약에 대한 이슈였고, 이 페이퍼에서 ACE 이니비터랑 ARB 계열이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를 주면서 ACE 이니비터랑 ARB에 대한 논란이 일단 이 페이퍼를 통해서 가라앉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페이퍼에서도 뭐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와 역시 COPD가 리스크가 굉장히 높았고, 해저드 레이쇼 자체만으로 보면 COPD가 가장 그 모탈리티의 리스크는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역시 이제 기저 폐질환이 중요하고 심장 질환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네이처의 프리프린트로 나온 영국의 데이터이고요. 여기서는 뭐 스모킹에 대한 이야기가 월부가 많은데, 이제 커런트 스모커는 리스크가 떨어지고 엑스 스모커는 리스크가 높은 걸로 나와서 현재 담배를 피는 분들한테는 마음을 좀 가볍게 해주는 그런 페이퍼가 되어서 이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페이퍼였습니다. 스모킹 관련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엑스 스모커에서 리스크가 높았고,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캔서 환자들에 대한 분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액티브 캔서라고 해야 되겠죠. 1년 이내의 이제 캔서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리스크가 높고, 패스트 캔서는 괜찮은데 혈액암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아서 혈액암을 앓은 환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모탈리티 리스크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사회적인 SES 스테이투스랑 에스니시티에 대한 어널리시스가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지금 당장 해당되지는 않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저는 이제 뭐 정밀료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 지노믹 스터디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신문지상에도 최근에 이제 ABO 혈액형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A형이 이제 코비드 19에 취약하고 사망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비어한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뭐 이것은 유럽의 스페인하고 이탈리 그룹에서 굉장히 스몰 스케일인데 GWAS 스터디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2,000명 정도의 환자로 케이스 컨트롤 GWAS를 했고, 환자의 숫자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3P21 로쿠스에 있는 여러 유전자들 그리고 ABO가 포함되어 있는 9번 크로모점 로쿠스에 대한 언급을 해서 혈액형 논란이 잠시 불거졌었으나, 이에 대한 이제 재반박하는 페이퍼도 있고, 그 9P 로쿠스 쪽이 중요하기는 해 보이지만 ABO 혈액형 로쿠스 로사이를 정확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은 SNP 마이크로레이 데이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유전자에 대한 로사이는 모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마이크로레이 데이터에서 어떤 로사이에 어떤 유전자들이 명확한 시그널이 있는지에 대한 파인 매핑하는 노력들이 여러 지노믹 그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인프라가 지금 부족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러 유럽 국가들은 UK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포퓰레이션의 제네틱 프로파일링이 돼 있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리스크에 반영해서 바로 현장에서도 쓸 수 있는 리소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로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이제 제너럴 포퓰레이션에 대한 제네틱 프로파일링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히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7,000명 정도의 환자에 대해서 시비어, 넌 시비어를 가르는 기준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굉장히 여기서 이제 대구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해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리스크 캘큘레이션을 했을 때 상당히 재밌게도 본메로 펑션 뭐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를 본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하트 페일리어가 있으면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제 공통적인 메시지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역시 한국에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소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ICU 세팅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스크 스코어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나온 이런 페이퍼를 보면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시뮬레이션 1, 2, 3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얼마나 환자가 리스크를 갖고 있으면 사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매스매티컬 칼큘레이션으로 해서, 아까 김남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때 리스크가 이 정도 되니까 소셜, 다른 뭐 이코노믹한 경제적인 효과 등을 고려해서 어느 수준에서 정책 메이커들이 결정할지를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로 페이퍼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문헌 조사를 좀 열심히 한 부분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메디컬 리소스를 어떻게 알로케이션 할 것이냐, 당연히 크리티컬한 환자가 어떻게 예상되느냐라는 걸 저희가 모델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의료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베이스라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 팩터를 계산하는 것이고, 환자가 일단 우리의 모니터링 범주에 들어오면, 이것은 뭐 비대면 의료와도 일부 이제 관련이 있는 스토리가 되겠는데, 우리가 모니터링 가능한 범주에 들어오면 그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리칼큘레이션을 하는 개념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이 뭐 베이시안 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링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나온 많은 데이터가 우리에게 환자가 처음 병원에 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이 리스크인지에 대한 것을 알려줄 겁니다. 나이, 뭐 기저질환, 하트 디지즈, 특히 렁 디지즈가 있는지, 그다음에 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통해서 아마 이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조만간 생길 걸로 생각되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스스로 캘큘레이션을 해서 캘큘레이터를 돌릴 수 있는 것들이 금방 개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노믹 피처를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문경 생활치료센터가 됐건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계속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리스크 리이밸류에이션을 계속 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뭐 설문지가 될 수도 있고 셀프 퀘스처네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대면 진료의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런 노력을 지금껏 많이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노력에 이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적으로 의료 데이터 영역에서는 미믹3라는 이제 아주 오래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누가 사망할지에 대해서 이미 정답이 있는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누가 더 알고리즘을 잘 만드나 이런 컴피티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해커선 이런 데서 사용됐던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알려진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알고리즘 디벨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이것이 마치 메디컬 데이터의 어떤 골드 스탠다드처럼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서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면 각 병원의 중환자실에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어플라이를 하고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컨셉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마 이런 컨셉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면 코비드 환자들에 대한 리스크 칼큘레이션을 계속 하는데도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컨셉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데이터의 범주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포함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해외에서는 셀프 퀘스처네어를 통해서 코비드-19 검사를 받으면 양성률이 얼마일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주고 코비드-19 검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디시전을 내려주는 그런 툴들도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지에 최근에 나온 논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사실은 이런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에 대한 것은 뭐 마취과 이영철 교수님을 비롯한 마취과 선생님들의 여러 노력으로 또 우리 고유의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주최했던 해커톤, 데이터톤 같은 데에서는 미믹 데이터를 쓰지 않고 이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정답을 맞추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유사한 컨셉에서 문경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우리가 하면서 나빠질 환자들을 미리 알아내고 조기에 알아내서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그런 방식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던 바도 있습니다. 결국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코비드-19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의료자원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클리니컬 레벨 데이터, 즉 EMR에 들어갈 수 있는 병원 수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퀘스처네어를 포함한 넌 클리니컬 레벨의 데이터도 포함시켜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환자들이 왜 사망하는 사인에 대한 사이언티픽한 부분을 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요. 뭐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하트가 나빠져서 급사를 한다 뭐 이런 설도 있었고, 그래서 오토프시 케이스랑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최근에 논문을 찾아보았는데, 어찌됐건 하이퍼 인플라메이션, 우리가 뭐 중환자실에 소위 ARDS가 생겨서 사망하는 그런 모든 케이스에 해당하지 하이퍼 인플라메이션이 문제인 것은 맞는데, 오토프시 케이스들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은 렁 파렌카임뿐만 아니라 베슬의 문제, 그리고 코어귤로패스의 문제가 확실히 다른 바이러스 내지는 다른 ARDS와는 달리 도미넌트하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10몇 명의 독일에서 사망한 케이스들을 보면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굉장히 다수의 환자들에서 관찰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게 그 통상적인 뉴모니아 프로그레션에서 올간 페일리어로 사망한 것과는 달리 풀모너리 엠볼리즘 컴포넌트 동반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고 하트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글로벌 지노믹 컨소시엄 같은데 몇 군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룹이 재빨리 코비드-19 호스트 지놈 이니셔티브라는 글로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런 현상의 언더라잉에 해당하는 지노믹스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루미나, 더모 피셔 이런 모든 회사들이 다 그 서포팅 그룹으로 붙어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했을 때처럼 코비드-19의 제네틱스 서셉터빌리티 제네틱스를 밝혀내고 프로그레션에 대한 팩터를 찾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 왼쪽 논란이 됐던 ABO 혈액형을 포함한 GWAS 페이퍼는 사실은 이 그룹의 페이퍼는 아니고, 이 코비드-19 HG 그룹의 이 팀이 밸리데이션을 요청했었는데 거부를 하고 그 페이퍼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을 지금 이제 더 큰 코호트에서 만들어서 사이언스 커뮤니티에 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사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EQTL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통해서 서로 피어 리뷰를 통해서 제네틱 프로블럼들을 검증하고 서셉티빌리티 로사이하고 리스크 로사이들을 검증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처음 나오는 게 사실 아주 생소하실 텐데 클로널 히마토포에시스라는 프로젝트고요.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이 오토프시 케이스들과 그 코즈 오브 데스를 생각해 보면 이 엔티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클로널 헤마토포이시스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백혈구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엔티티에 관심이 있었고, HG에서도 바로 이 클로널 헤마토포이시스 주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작년 사이언스지에 나온 리뷰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6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사람들에서는 제너럴 파퓰레이션의 10%는 백혈구의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생겨 있는데, 돌연변이가 생겨 있으나 루케미아는 아니고 WBC의 기능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WBC를 갖고 있는 개체는 인펙션에 대한 리스폰스 같은 것들이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해 왔고, 실제로 잘 모르는 굉장히 많은 사유로 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코비드-19에서도 크리티컬 케이스로 가는 원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추정을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다른 리뷰 아티클과도 상응하기 때문에 이 클로널 헤마토포이시스의 핵심은 결국은 앱노말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가 생기는 것인데, 이 코비드의 크리티컬 케이스에서도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 계열의 셀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IL-6 이니비터를 쓰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로널 헤마토포이시스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데이터가 한두 달 뒤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것을 서포트하는 많은 에비던스들이 누적돼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저희가 분당서울대, 서울대 그리고 경북대랑 국립의료원에 오신 내원한 크리티컬한 환자들을 포함해서 다행히 한 100여 명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클로널 헤마토포이시스의 연구를 지금 해봤고, 그 예상한 대로 인베이시브 벤틸레이션을 하는 것에는 상당히 인디펜던트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고,
이런 클로나 헤마토포이시스에 있었던 환자들은 하스피탈 스테이가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도 얼른 논문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경 교수가 이 분석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여러 기관의 선생님들께서 샘플을 보내주셨습니다. 볼 때 여태까지 나오는 이제 많은 그 베이스라인의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디지즈의 어그라베이션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 이미 문경생활치료센터에서 한번 해봤듯이 컨티뉴어스 페이션 모니터링을 해서 페이션 트라이아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보화적으로 좀 뒷받침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이제 타 병원과도 공유될 수 있다면 타 병원에서 이제 2차 내지는 2차 의료기관에서 모니터하다가 우리 병원에 보내야 될 환자와 보내지 않아도 될 환자들을 트라이아지하는 그런 리소스로 사용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뭐 클로나 헤마토포이시스 같은 이제 정밀의료적인 컨셉이 환자가 나빠지는 걸 예측도 하지만, 사실 아까 이런 클로나 헤마토포이시스 같은 경우는 약제들이 지금 어떤 약을 써서 얼레비에이션 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 케이스의 환자들을 살리는 약제의 개발 쪽으로도 영향을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약간 다소 이제 논문 아주 그 논문 중심으로 지루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과학적인 기반을 토대로 메디컬 리소스 알로케이션을 옵티마이제이션하는 노력이 서울대병원이 정밀의료 내진 정보화실적인 입장에서 전국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